우리 흐린 가운데 태풍의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오겠고 밤에는 충청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4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에는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비가 오겠고 충청과 남부지방 그리고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윤석열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을 뒤로하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놓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수사 100% 동의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가만두었겠느냐 하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등장해서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과 논란 연일 뜨거운 대선판. 여당은 고발장 누가 썼습니까 외치고 있고, 야당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정비록에서 여야 입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요. 우리가 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북이 같은 날 미사일을 쏜 건데요. 이건 우연일까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쓰는 인구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2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만 1억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가상화폐 4대 거래소에 50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10%가 코인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코인 열풍 뜨거운데요. 내년에는 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김병철 코인데스코리아 편집장과 알아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태풍 찬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가까이 와 있는데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투 참 오래 침투해서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그리고 제주에 계신 분들 부디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풍이 와서 머물고 있어요. 7시까지 주진우 라이브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고 이 뉴스는 좀 전해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하면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43명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에 비해 136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에 비해서는요? 한 1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78%가 넘는 등 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지난 한 주간 그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상황을 보면 이 비수도권은 1.6명인데 수도권이 5.1명이나 됐습니다. 차이가 아주 크네요. 네, 3배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가 전국 연휴에 전국으로 퍼지지 않도록 그 만남 시간과 횟수를 줄여달라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결과 만남의 시간을 줄이고 환기도 자주 하면 감염 위험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될 텐데 백신 접종만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백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한 나라 미국이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2만 명입니다. 12만 명대인데 10만 명대를 넘게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사망자는 하루에 2천 명대인데요. 압도적 1위인데 아무래도 거리두기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추석 때 거리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태풍 찬투가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침투해가지고 계속 머물고 있어요. 네, 14호 태풍 찬투는 이 상하이 동쪽에서 갈피를 못 잡고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아니 태풍이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제 북쪽으로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님에도 찬투는 한라산에 이미 75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냈는데 네. 오늘 12시 제주도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은 내일 이 제주 남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일본 쪽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륙 지방으로는 오지 않는다니 다행인데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답니다. 네, 특히 제주 그리고 남해안 지방이 좀 걱정인데요. 내일까지 제주에는 100에서 최고 400mm 이상, 이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아서 이 제주에는 순간 최대 초속이 40m, 네.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에도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6169님께서 태풍 찬투 중국으로 가다가 생각 중인가 봅니다. 저렇게 느린 태풍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머물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관망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머물러서 고민하는 태풍은 또 처음입니다. 정상 기자도 그렇죠.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며칠째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온다고. 아무튼 머물면서 비는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는 조심하시면 내일부터는 이제 찬투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화천대유를 두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거기서 일했다고요? 7년이나 일했다고요? 네, 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에 개발 사업이 진행됐다라는 점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불똥이 당내로 튄 상황입니다.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 32살 광모 씨는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올해 초 퇴사한 바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곽상도 의원 측은 아들이 2015년 이 화천대유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입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곽상도 의원은 이 화천대유의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언론인 출신 김모 씨와 성균관대 동문으로 과거 검사와 이 검찰 출입기자 관계에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고 청와대에서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주포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아들이 7년간 있었으면 이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출입 기자와 검사 그리고 성균관대 동문 사실 별거 아닌 인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 언론인 김 씨와 이재명 지사가 2014년 인터뷰를 한 사실 그리고 화천대유의 자회사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목표인 이 대동세상에 글자 하나가 같다라는 이유로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과 그 김 기자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는 게 거의 좀 드러났습니다. 친분이 있어요. 네. 둘이 친했어요. 네네. 제가 잘 압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사실과 관련해서 야당 게이트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남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게 들이댄 잣대대로 보자면 야당 게이트이자 전직 검찰 법조기자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천대유 둘러싼 의혹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화천대유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배당금으로만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JTBC는 어제 여기에 개발 이익금까지 더해지면 화천대유의 이익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천억 원이요? 네, 또 민간 사업자 공모 하루 만에 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모에 선택됐다라는 점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어제 경기도의회에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국토위, 행안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관련 증인들을 대거 증언대에 세울 것을 예고했고요. 특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배경 현수막 문구도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의 원작자고 제가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지켜보시자고요. 아무튼 화천대유의 대표 김모 기자와 그 곽상도 의원은 검사 시절부터 네.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두 분이 가까웠어요. 그건 제가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찬투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오후 5시 제주도 앞바다, 제주 서부, 남부, 동부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은 가급적으로 피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재난방송 KBS 1라디오에 기울여 주시면, 그리고 대비해 주시면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언년님께서 여기 제주 함덕인데요. 찬투 강한 바람, 폭우는 오락가락합니다. 찬투가 코로나 확 싹 다 쓸어가길 바랍니다. 비 피해, 태풍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가 홍대 입시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면서 소송을 운운했었는데 홍대 입시에 지원했었다고요? 네,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박형준 부산시장 딸의 이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오늘 성명을 통해서 이 박형준 시장 자녀가 이 홍익대 미대에 응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에 해당하는 만큼 박형준 시장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김승현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형준 시장의 딸이 1999년 2월 이 홍익대 해외 유학생 특별 전형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 발언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홍익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딸이 홍익대 입시에 응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 근처는 가지 않았다고, 가지도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 그리고 언론 인터뷰했는데 뭐 소송한다고 했었어요. 저희한테도 언론 중재위에 이거 제소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렇습니까? 네, 뭐 검찰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일단 박형준 시장 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 다니던 딸이 한국에 들어와서 편입하려고 했다, 입학하려고 했다. 이건 모를 수 없는 내용이고 착각할 수 없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 검찰 수사 결과가 지원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 거짓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좀 이해가 안 됩니다. 6377님께서 한국 정치 참으로 한심합니다. 조선시대와 다를 게 있나요? 매일 상소문으로 여야 싸우고 언론도 더불어 참 국민들만 죽어가네요 얘기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좀 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치인들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가면 되지. 물타기,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막 소송하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더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요새 소식이 없었는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지를 두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또 고민하고 듣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대선에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사실상 대선 출마로 기울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세 번째 대권 도전이 되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는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 선거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21%를 얻었죠. 네. 만만치 않은 득표율이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의 정치 행보는 어떤 쪽으로 변화하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7865님께서 이전투구 토사구팽 절면피 저질개그 내노란불 침소봉대 거짓말 줄아들으며 느낄 수 있는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잘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최서원 씨의 비리 행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 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등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네.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한 바 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을 했습니다. 국회 불출석 문제도 무죄 처분을 받았고요. 위증 문제도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이석수 전 감찰관의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1년 넘게 이미 구치소 생활을 했는데요. 19일 정도 더 구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한데 수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자인데 또 수백만 원 보상금까지 받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 이렇게 얘기했던 고영주 씨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분이 박문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BC의 이사회 이사장이었다는 거죠. 네네. 고영주 전 이사장은 2013년 한 보수단체의 신년 할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이 고영주 전 이사장은 1981년 이 부림 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이라 칭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발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사전적 의미로는 전혀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정상근 기자, 공산주의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규정이죠. 그렇죠.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내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총 맞아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누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걸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봤을까요? 명예훼손이라고 봤을까요? 참 이 판결을 어떻게 봐야 될지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9월 16일 오후 5시를 기해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 진도, 완도, 해남, 강진, 고흥 태풍주의보 발표됐습니다. 제주도, 추자도, 전라남도, 거문도, 초도, 남해 서부 앞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전남 남부 서해 앞바다 태풍주의보 변경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 지나가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배는 지금 단단히 묶어놓고요. 얼른 무트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태풍 때 취재 간 적 있었는데 이때 또 고기가 잘 잡힌다고 또 배를 가지고 밖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자, 저희 방송 듣고 얼른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태풍이 왔으니까 KBS 1라디오 이렇게 귀 쫑긋 듣고 계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상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네,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 구속 적부심은 수감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이 청구가 기각되면서 양경수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라며 이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10월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4371님께서 충남 계룡시 사시는 부모님이 행복해하십니다. 원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시에서 100% 지원하기로 해서 받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에 내려가면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 내일 퇴근 후에 계룡 갑니다. 유후. 벌써 지금 귀성에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귀성에 나선 분들이 있는데 고향까지 좀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졸음운전 절대 조심하시고요. 가다가 좀 졸리고 그러면 쉬었다 가셔야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88%만 준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100%까지 다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보셨군요. 아무튼 풍요로운 복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추석 때 꼭 이런 뉴스 꼭 나와요. 아유 참, 두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징역 30년 선고받았습니다. 네, 참 읽기도 힘든 뉴스인데요. 네. 20대인 딸 2명을 200여 차례 넘게 성폭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 낙태까지 시킨 40대 아빠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이고 참 말하기도 좀 고통스럽습니다. 48살인데요. 이 남성은 2007년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두 딸을 키웠는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로 작은 딸이 범행 대상이었는데 작은 딸이 반항하면 그 언니까지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고요. 또 수감 중에도 큰 딸에게 돈을 보내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두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A 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했습니다. 징역 30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00년도 아깝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제 감옥에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또 30대 남성도 있습니다. 네. 구속됐습니다.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이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피해자 고 황혜진 씨와 언쟁을 벌이던 남성이 이 황혜진 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가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에 사망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이에 앞선 지난 7월 27일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와 또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유가족은 연인 간 폭력 사건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 그리고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지적하자 이제 법원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네, 구속됐는데 구속의 이유가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불과 한 달 보름여 만에 이 법원에서 전혀 다른 그 결정이 나온 셈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경찰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때렸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숨지게 했어요. 그러면 일단 구속되는 게 맞지요. 증거인멸 도주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참. 다음번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30대 남성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내내 낮 시간 교통량이 많습니다. 지금도 퇴근 교통량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으로 정체 길어져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양주요금소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는 덕소 3패부터 강일 사이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먼저 천안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성분기점에서 오산 사이와 기흥동탄에서 죽전휴게소 부근, 다시 판교분기점 일대와 또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모두 4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기흥휴게소 부근 5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신갈분기점부터 9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이후 영남권 김천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도리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13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노오지 분기점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문 우주 비행사 없이 민간인만 태운
이곳에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합니다. 이 우주선에는 민간인 4명이 탑승했고 저궤도에서 4일간 우주여행을 하다 플로리다 인근 대서양 바다로 귀환할 예정인데요. 테슬라 CEO인 미국의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세계 최대의 우주 탐사 기업인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스페이스 A, 2번 스페이스 X.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스페이스 A, 2번 스페이스 X.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오선 의원 둘이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오선의 품격.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네. 네, 잘 계셨죠?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는 뭐 상당히 상승하는 무드이기 때문에. 홍준표 캠프 분위기 상승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차분한 속에서 하여튼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1차 컷오프 결과 발표됐는데 1등 났습니까? 그거는 알려줄 수가 없는 게 그걸 우리가 선거법상 네. 순위를 발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자,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시장 발언은 없고요. 네. 그 한 달 전에 조경태 의원님께서 홍준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네. 그때는 굉장히 오리무중이었고 윤석열 후보가 좀 선두를 막강하게 유지할 때였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잘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홍준표 후보의 손을 잡아줬던 조경태 의원님의 그 현명한 선택에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요즘 아마 기쁘실 거예요. 조경태 의원님. 네네. 홍준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 고민하시면 확신이 없었네요. 네, 그냥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네네. 고발 사주 의혹 논란에 홍준표 의원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렸는데요. 이 부분은 좀, 홍 의원은 좀 황당하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채널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거는 정말 그 허무맹랑한 그 음해였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느 캠프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건 아주 좀 옳지 못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추석을 두고 골든 크로스 할 기다, 이렇게 홍준표 네. 후보가 계속 얘기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추석 앞두고서 홍준표 역전을 제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죠. 거의 10번 가까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10번은 아니고 한 4번 정도 했어요. 4번. 네. 저희 그런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네. 이미 홍준표의 상승세는 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히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홍준표, 윤석열이가 지금은 거의 박빙일 것 같아요. 토론회가 승부처인데 토론회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큰 재미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토론 강자 홍준표가 지금 허점 투성이인 윤석열 가족들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본인의 실은 시리즈가 지금 10가지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을 토론 강자인 홍준표 후보가 그냥 두고 보겠는가.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뭐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 여쭤보면요, 이미 국민들 가슴 속에는 저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대통령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것이 이제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 민심이 확인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토론회를 하는 순간 지금 박빙인 윤석열, 홍준표 이 상황은 바로 홍준표의 대세론으로 그렇게 이제 접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추석 이제 곧 추석입니다만 추석 지나고 나서 2차, 3차 계속 토론회가 이어짐으로써 방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께서 그 능력과 자질 면에서 아마 홍준표 후보가 또 기타 후보의 어떤 차이들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좀 현실을 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평가하는 그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지금 육체 노동자분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을 정말 그 폄하해서는 안 된다. 폄하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수백만 명이 훨씬 넘을 건데요. 네, 네. 예, 그분들을 또 폄하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대한 또 일종의 인종차별의 우려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천시하는 듯한 그런 이 마인드는 상당히 좀 지양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점잖은 조경태 의원님이 이 정도 얘기하시면 굉장히 좀 따끔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7617님께서 국민의힘에서 특정 후보를 너무 편애하는 것 같은데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저희들은 담담하게 우리 국민과 또 우리 또 미래를 생각하는 MZ세대와 함께 담담하게 걸어갈 계획이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우리 홍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분들이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시대 정신을 결국 거부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왜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홍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과거에는 좀 상당히 좀 비호감이었는데요. 네. 그 비호감이 호감으로 된 게 어찌 보면 솔직담백하고 또 나오는 말씀들이 상당히 간결하고 또 젊은이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그리고 그런 멘트들을 하니까 아마도 상당히 무야홍이라는 그런 닉네임도 젊은 MZ세대가 또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친근하다고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호감에서 이제 호감도가 여야를 통틀어서 젊은이들한테는 좀 많이 앞서 나가는 그런 일종의 저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준 우리 젊은 세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얼마 전에 국민 면접에서 좌파들은 나 안 찍는다,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좌파면 안 됩니까? 좌파 싫어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나치게 진모 전 교수가 이렇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좌우의 이념적인 대결은 좀 극복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좌든 우든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은 저는 누구든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조경태 의원님 생각은 바르고 좋아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 생각은 아니라니까요. 조금씩 제가 잘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해야 돼요. 좀 바지 좀 붙들어 잡아야 할 때가 좀 있습니다. 6010님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 혹시 화이자는 맞으셨습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백신은 이제 연령으로 1차는 맞았고요. 2차는 이제
추석 지나고 바로 맞도록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얼른 맞고 나오십시오. 네, 꼭 그래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한테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 야, 이거 화천대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이재명 지사가 이 개발 과정에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일 텐데. 그렇죠. 27만 평의 땅을 만약에 민간이 개발했다고 그러면은 그 수익금은 고스란히 민간이 가져갔겠죠. 이것을 이재명 시장 시절에 새로운 방식의 개발 모델을 만든 겁니다. 즉 성남시와 민간이 함께 개발을 하는 공공개발 모델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수익을 기존의 민간이 다 가져가던 것을 시에 필요한 SOC 사업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환원시켜내는 이러한 것들은 저는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네. 그 과정에 비리나 특혜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은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게 화천대유의 그 야당 각상도 의원 아드님이 7년을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화천대유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시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수익을 또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겠죠. 근데 유감스러운 건 그 과정에서 이것이 자칫하면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가 검찰들의 그런 먹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해 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쩌면 이것이 검찰 게이트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미 이제 특수검찰 출신 이름들 네. 또 현직을 포함해서 이름들이 거론되죠. 그리고 네네. 그들의 자녀 아마 곽상도 의원 말고도 또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자체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어떻게 이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지 그 취업 경위와 그 화천대유 실소유주 언론인 그 출신이라는 네. 그분하고 곽상도 의원하고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사 출신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거 검찰 게이트 그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우리 기본적으로 안민석 의원님과 생각이 좀 비슷하고요. 네.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 출자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신생 회사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에 이 시행권을 확보해내는데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 이후 한 달 만에 이 시행권을 따내거든요. 성남시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개발 이익으로 이 출자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지금 1,000억의 어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성남시에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자금 5천만 원짜리 신생 회사를 이 공룡개발, 아까 취지는 참 좋은 겁니다만 이 공룡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과연 어떤 이 국민들이 납득이 갈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특정 국회의원 아들이 근무했다는 거 좋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함께 이건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이거는 낱낱이 좀 밝혀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낱낱이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그리고 특혜를 주었는지 그리고 누구 또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거 밝혀야죠. 그지요? 조금 전 주진우 라이브 통신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면 땡큐다 이 질문에 유승민 윤석열 후보는 X를 했고요. 나머지 후보 홍준표 후보는 O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다 후보들은 저는 여권에 있는 후보님들이 다 훌륭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홍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아마 경쟁하기를 국민들께서는 아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오를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홍준표 생각합니다. 후보 측에서는 자 이재명 후보가 올라온다 생각하고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후보가 가장 앞서 있는 후보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상대당에 어떤 후보가 올라온다고 보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캠프 쪽의 생각이 아니라요. 네. 제가 지금 이제 3개월째 전국을 쭉 돌아다니면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 만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는 홍준표. 이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거든요. 예. 이 민심 이것을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이 촛불혁명 이거 제대로 성과도 안 나고 또 코로나 때 답답한 이런 국민들, 예. 말하자면 고구마를 먹다가 취한 국민들이 이제 사이다를 달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당의 사이다 이재명, 야당의 사이다 홍준표, 이 사이다 후보 간의 경쟁이 될 것 같은데, 단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께서 그러면 정책 경쟁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정책에 비하면은 홍준표 후보님이 지금 내세우는 정책들은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숫자만 줄이면은 국회의원들 권한만 더 막강해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우리 의회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어떤 구는 보면 가벌병 이렇게 한 구에 3명, 4명씩 있는 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지역은 조금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최소한 국회의원 숫자는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는 줄여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미국처럼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를 정수를 줄여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런 공약은 저는 결코 헛된 공약이 아니라 국민들의 연함을 담은 그런 공약이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공약이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겠다는 그런 건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의 공약들을 찬찬히 보시면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공약이 아니라. 안민석 의원님. 네, 좋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홍준표, 이재명, 홍준표의 경쟁은 네거티브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전과 정책을 주는,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후보가 이 시대를 헤쳐나갈 만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특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서로 어떻게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지, 특히 청년들의 이 팍팍한 이 삶을 어떻게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지, 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촛불혁명이 이렇게 미안으로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있는데, 좀 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후보들 간의 정책과 비전의 정정당당한 경쟁, 이 경쟁을 저는 기대하고, 그쪽에 캠프 책임 맡고 계시는 조경태 의원님도 꼭 그런 방향으로 홍준표 후보에게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22님이 이 말 하고 싶었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너무 많아요. 더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잡혀갈까봐 참습니다. 얘기하는데,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황당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또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최재형 후보가 캠프를 해체하고 상속세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 상속세라는 것이 부자세라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있죠. 각 나라들이 그 추세를 보면은 상속세를 또 폐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다만 삼성과 같은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회사들이 상속세를 못 내서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계속 경영이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한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니, 최경태 의원님, 삼성에서 네네. 상속세 못 내지 않아요. 돈 많은데요. 아니, 그 회사는 많은데 개인이 이제 이게 왜 경영주가 이게 뭡니까 부담이 된다. 네. 예, 이어받는 부분이, 제가 중소기업이나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좀 우리가 명색이 그 OECD 국가이고 또 또 20까지 G20 네. 이런 데 다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G10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네. 예, 요즘은 G8. 네, 여기까지는 갔나. 네. 예. 그런 나라들과 좀 이렇게 잘 비교해 가면서 네. 우리가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의 어떤 그런 공약은 또 개인의 어떤 그 후보의 어떤 그 개인 공약이니까 또 그런 공약도 한번 면밀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저는 이번에 대선에 나온 여야 후보 중에서 만약에 저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친일 세력을 대표하고 또 반공 세력을 대표하고 1% 가진 자 기득권을 대변하는 후보가 누구냐라고 저에게 물으면은 저는 서슴없이 최재형 후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 상속세 폐지하는 거, 이것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부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1% 부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공약을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이 내세우는 것은 정말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근데 최재형 그분은 가짜 독립 유공자 행세 알겠어요. 이제 하면서 최재형 후보 얘기는 그만하셔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가슴 속에 이제 져줬다고 봅니다. 네네. 하루빨리 그분을 위해서라도 네. 그냥 후보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분 얘기는 뉴스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에 계시니까 조경태 의원님, 박형준 시장 얘기 좀 물어볼게요. 네네. 선거 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홍익대 미대 교수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유학생 특별 전역에 응시하면서 좀 청탁이 있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이 거기에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박형준 후보가 박형준 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 네. 이게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수사 결과가 이제 거의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네, 이게 아마 그러되면 허위 사실이 되게 됩니다만, 네. 그러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네. 최종 결과와 또 향후 재판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건 또 교육 전문가 안민석 의원님이 한마디 하셔야죠. 예, 아니 이 내용은 조경태 의원님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그 부산지검의 수사 결과로 그 박형준 의원의 이제 그 딸이 99년 2월 5일날 홍익대 실기 시험을 이제 봤다는 걸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응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박형준 후보가 선거 동안 내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허위 사실 공표죄, 이건 당선 무효입니다. 그래서 박형준 후보는 당선 무효가 될 것이고요. 그럼 부산시장 후보로 조경태 의원님이 준비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네. 조경태 의원님은 한숨을 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님,
네네. 조경태 의원님, 부산에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추석 인사요. 네. 지금 곧 이제 추석이 다 다가왔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시고 또 이번 주는 또 태풍까지 온다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부산 시민과 또 우리 사 주민들께서 건강과 안위가 최우선이라 생각하고요. 항상 몸조심하시고 또 마음만큼은 좀 풍성한 추석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오산 시민 여러분, 가족과 함께 편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십시오. 안민석 의원님. 네, 오늘 박형준 후보의 허위 사실이 이제 드러남으로써요. 이제 부산시장 포스트 박형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텐데요. 이제 조경태 의원님은 조경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선거운동도 하셔야 되고 부산시장 준비도 하셔야 되고 여러모로 마음이 분주한 추석을 보내게 되실 텐데요. 어쨌거나 홍준표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수행하시는 동안에는 저도 이재명 후보님께 후보님께 정책 경쟁을 요청드릴 테니까는요. 네. 함께 정책 경쟁으로 좋은 정정당당한 그런 승부를 겨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정비록 안민석, 조경태 두 의원 감사합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6시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만나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용준이는 빨리 어른이 돼서 아픈 가족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만성 디스크로 고생하는 할아버지와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 그리고 집안의 기둥인 삼촌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인 가족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속상하다고 말하는 용준이. 그 흔한 반찬 투정 한 번 하지 않고 애써 웃어 보이는 용준이는 가족들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가족들은 어린 용준이에게 마음의 짐을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용준이네 가정이 지금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태풍 찬투
찬투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도를 비롯해 전남 해안에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남해 대부분 해상과 서해남부 해상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지금 태풍 찬투는 중형의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에서 남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제주도를 스치듯 지나 내일 오후쯤 남해상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대는 내일 아침 8시 무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강한 비와 함께 강풍도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최고 300mm, 제주 산지에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에도 120m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강원 영동과 충청도 그밖에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9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145km,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에도 시속 11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듣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시까지 함께합니다. 1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1부 즐겁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요. 저는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박병석 국회의장은 권력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이 국장급 북핵 차석대표 협의를 잇따라 열고 대북 관여 방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내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찬투가 오늘 오후 3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북북 동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9m, 강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시각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쏩니다. 근데 우리는요 SLBM을 잠수하면서,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남북이 같은 날 미사일을 쏘게 된 건데요. 그리고 북한은 얼마 전에도 미사일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연세대 통일연구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죠? 개광 교수입니다. 네.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 뭐 책도 번역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군사 기술, 뭐 북한이 뭘 자꾸 쏜다 그러는데 요즘 좀 기술적인 분석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군도 또 많이 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 관심 많죠.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탄도미사일은 뭡니까? 글쎄 뭐 이거 그 탄도라는 게 그 탄이 날아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네. 이렇게 그 고고도로 뭐 우주까지 쏘면 네. 이게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그게 포물선을 그리거든요. 네. 이 궤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이걸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탄도미사일은 열차에서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 좀 충격받았어요. 왜요? 굉장히 기발하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식이거든요. 네. 예, 그 보통 텔이라고 하는데 군사용어로 이동식 발사대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까지 북한의 최근에 개발한 미사일은 차량에 실어서 움직이면서 쏘는 미사일이라서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이번엔 기차에 실어가지고 그 기차가 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뿡 쏘면은 이게 탐지도 어렵고 이게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표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 그 기술은 좀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뭐 경이적인 수준이다. 아, 그래요? 예. 남북의 미사일 기술력 차가 좀 아니 우리는요 과거에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미사일 협정이라는 걸 미국하고 체결해가지고 미사일 못 만들었죠. 예, 다 저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북한은 펄펄 날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규모나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미사일 강국이 됐는데 이것은 과거 소련의 미사일을 그 수입해가지고 모방 생산을 했는데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서 더 좋은 걸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그것도 이동식, 고정식 또 액체 연료 미사일, 고체 연료 미사일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사일 능력만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낫습니까? 많이 낫죠. 많이 낫습니까? 많이 낫죠. 우리는 ICBM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거리 미사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북한 다 갖고 있잖아요. 북한은 멀리도 쏘는데 정확하게도 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지만 핵무기라면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워낙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 무기는 어떤 고도 정밀 무기일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재래식 탄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사일은 정밀도는 우리가 더 우수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파괴력에서 북한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 쏘았다고 성공했다고 막 발표했는데 자꾸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요즘 계속 쏘는데 일단 직접적으로는 지난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예고된 상응 조치다.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 1월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그 당대회가 끝나고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상용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이런 로켓 능력과 더불어 핵무기를 전술 무기화하겠다 이러면서 5개년 그 국방과학 발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전술 무기라. 그거는 작은 규모의 어떤 그 핵무기인데 이것은 어떤 가까운 거리 뭐 주로 한반도와 일본까지 포괄해가지고 어떤 소형 핵무기도 개발해서 큰 펀치뿐만이 아니라 작은 잽도 날리겠다는 이런 어떤 입체적인 핵 전력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 여기서 김정은식 핵 독트린이 완성되고 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차대한 일이죠. 조성빈님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뭔가 원하는 게 있고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고 그래서 쓰는 전가의 보도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고전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상식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가 어떤 초월적 권위를 갖게 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 이코로 북한의 어떤 그 상징이자 국가의 어떤 표상인 것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됐다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북한이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 또 고도화시키고 있다. 좀 무섭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대한민국 전쟁 계획 다시 짜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표적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은밀하게 이렇게 그 숨겨진 어떤 다양화된 핵무기가 존재한다. 얼마 전에는 잠수함에서도 쐈죠. 잠수함에서도 쏜다.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기존에 우리가 발전시켰던 어떤 대한민국의 전쟁 계획이 쓸모가 있을까?
엄청나게 복잡해진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해. 표적이 많아졌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요. 저기 원자력 발전소에 거기에 미사일을 쏠까? 그게 저는 걱정이 돼요. 아유,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용어로 가치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원전 같은 거죠. 네. 한번 타격 입었을 때 피해가 심한 거. 예.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4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2,300만의 인구가 접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발명한 이래 전쟁터 한복판에 2,400만 명이 산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위험시설, 가치 있는 표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면에서는 뭐 한반도 전체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대한민국 심장부가 가장 그 전투의 어떤 그 접경 지역에 네. 위치하고 있다는 아주 그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쏘면 나와가지고 박수 막 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고 그 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좀 메이저리그에 해당되는 큰 전략무기를 발사해 판을 흔들어대는 큰 게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고 네. 그거보다 좀 못한 마이너리그. 지금 잽이군요. 예, 요거 전술무기거든요. 네. 예, 이런 거는 그냥 당의 주요 인사들이 가서 참관하고 네.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관된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이용한 어떤 로켓 발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순항미사일은 상관없어요. 네. 근데 순항미사일하고 탄도미사일은 뭐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은 소형 드론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이 안 탄 드론이나 마찬가지로. 소형 미사일. 폭약을 실은 드론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해진 궤도를 가는 게 아니라 지형 지물에 대해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저공 비행으로 불규칙하게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신 느리고 예. 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에서는 순항미사일까지는 신경 안 써요. 네. 이 정도의 위력이 작은 미사일 갖고 우리가 일일이 안보리 소집할 필요 있겠냐 이런 기조였는데 이번엔 다 쐈단 말입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다 쏜 거고 그리고 순항미사일의 중요성은 옛날엔 핵탄두가 탑재 안 된다고 그래서 무시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 보고는 앞으로 전술무기로 네. 전술 핵무기를 탑재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순항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이나 마찬가지의 위력을 가질 수도 있다. 네. 요 점은 하나의 어떤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변화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탄도미사일 심각하게 보죠. 이번에는. 그러나 네. 이번에 쏜 것들이 대부분 단거리 미사일이고 미국까지 가는 만 킬로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아니면 미국은 별로 신경 안 쓰나요? 신경 요즘 안 쓰는 분위기인데 심각하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도의 판을 깨는 정도의 아닌 전술무기의 발사라면 외교로서 북한에 접근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5714님께서 5027이나 5029는 재래전에 치중한 계기긴 하죠.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 넘버를 정확하게 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준 전문가가 아닐까. 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예. 네. 정은선님께서 전쟁 계획 대신 평화 구축 계획 수립이 더 여기에 치중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이번에 김여정 김여정 부부장이죠. 예,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가 자위적 목적에서 하는 걸 왜 남에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냐. 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도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상적인 국방과학 발전 계획에 따라 가는 거고 자위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다. 니들은 중기 국방 계획 없냐? SLBM 안 썼냐? 당신들도 하면서 왜 우리보다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결 어떤 옛날에 거친 언사로 이렇게 막 공격적인 언사를 구사하는 어떤 이런 기조 같지는 않고. 아, 그래요? 예. 그러나 정당한 자기들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대화에는 관심이 있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미사일도 그렇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그렇고 대화를 위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화는 대화대로 열어놓고 국방력은 국방력대로 강화하겠다는 이런 기조입니다. 미사일은 쏘면서 대화는 하겠다. 자, 우리 군이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성공리에 잘 쐈습니다. 성공시켰어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는데요. 이 발사 시험 성공의 의미는 뭡니까? 예, 이제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우리도 그에 어떤 그 대칭적인 전력을 가진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감안하셔야 될 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SLBM이고 우리는 그걸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은 대단해요. 기술은 있다. 기술은 대단하고 이거는 북한에도 충분히 메시지는 되지만 그러나 전략 자산이고 이게 뭐 게임 챌린저라고 보기는 어렵죠. 더 좋은 미사일이 지상에 많은데 잠수함에 탑재되면 작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술력과 어떤 그 잠재적 군사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해야 되지만 이것이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가장 위력적이거나 치명적이거나 또는 뭐 이것이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 무기로 과대평가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전쟁 억지력 얘기했어요. 네. 5962님, 북한하고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이런 질문 아직도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 안 되죠. 글쎄 싸우면은 이겨도 지는 전쟁입니다. 이긴다 한들 너무나 많은 파괴가 수반돼서 아마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해야 될 것은 북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전쟁 그 자체 아니냐.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중앙일보에서 3일만 참아주면 뭐 그런 기사 나왔었죠. 그 컬럼 잘 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3일이 아니라 30년은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될 겁니다. 네. 그 수천만 명이 지금 몰려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전쟁터 한복판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니까요. 네, 전쟁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마지막 수단도 아닙니다. 전쟁은. 3309님,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게 무언가요? 코로나 식량 상황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사일을 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 옛날에 뭐 다른 목적이 있을 거다 이래봤지만은 올해 1월에 당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이 어떤 군사 강국으로서의 열망과 그 어떤 비전이라고나 할까? 이것은 이제 불변의 국가 목표가 됐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적당히 속도 조절하면서 어떤 대외 관계 개선 또 어떤 경제 제재 완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기네 생존을 위한 어떤 보장책들은 끊임없이 국제사회하고 흥정하거나 거래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여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복합돼 있다고 봐야지. 또 사실 10월 10일이 당찬 건 70주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11월까지는 계속 이 기조로 갈 거다. 네. 그래서 한동안 뭐 저는 그 11월 올해 그 안에 뭔가 이런 기조가 갑자기 평화 무드로 바뀌기에는 좀 섣부른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적절한 긴장은 항상 안고 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철군 이후에 그쪽에 신경을 쓰느라고 남북 미 관계 이게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 좀 교착돼 있는 것 같고 좀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군사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화의 물꼬가 이제 연합훈련 이후로 다시 냉각됐지 않습니까? 원래 통신선도 복원되고 있었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거는 일단은 당분간은 북한이 방역으로 이제 체제를 완전히 폐쇄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체적인 어떤 올해 작황이라든가 또는 수해 관리라든가 이런 데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조급하지 않게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내년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도 또 못 온다니까 좀 실망스럽기는 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좀 중국이 좀 움직여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좀 남북 대화 성사시켰으면 합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한국 군인이 군사 훈련을 못 해가지고 엄청 약해졌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사훈련 제대로 하면은 방역도 안 돼요. 지금 이제 접종 우리 장병들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근데 8월 상황에서 지금 미군이 전 세계 야외 기동훈련 거의 못합니다. 대규모 실병을 기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어떤 상황적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전쟁 시나리오 절차 숙달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병이 대규모로 기동 안 한다고 해서 훈련을 그럼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군이 약해졌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죠. 이제 세계 6번째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고요. 네. 이 놀라운 기술적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뭘 약해집니까? 약해지기는. 우리는 6위 강국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저 아프간하고는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요즘 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제가 몇 시간 전에 확인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5,600만 원이었는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다시 확인해 보니 5,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그럼 코인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요 며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한 달 정도로 보면은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달은 오르는 추세가 될까요? 내리는 추세가 될까요? 그걸 알면 제가 아니,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전문가들도 예상이 안 되는데 이걸 뭐 주가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주가는 예상은 어떻게 하잖아요. 어느 분야가 뭐 미래가 밝다. 아,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수익이 조금 나고 있으니까 그쪽에 투자하면 좀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코인은 그런 거 없습니까?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심리나 수급,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오르고,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떨어지고, 이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코인하고 주식하고 상관관계는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잘 될 때 코인도 잘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또 아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주식이 잘 될 때 코인도 좀 잘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경향성 정도. 아무튼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500만 명이 넘는다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님께서 머스크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참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좀 코인 관련된 트위터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며칠 전에 또 그 멍멍이 사진을 올렸어요, 트위터에. 이번에는 이제 도지코인이 아니라 또 약간 비슷한 그런 코인인데, 그 코인이 급등했었습니다. 5,000% 넘게 올랐다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참 이분은 트윗만 조금 자제하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그럼 좀 평가받으실 텐데. 그런데 아무튼 코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코인으로 번 돈 세금이 매겨진다면서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투자로 수익을 이제 버시면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양도 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요. 1년 단위로 이제 통산해서 20% 세율로 분리 과세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연간 한 250만 원을 아니죠.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서 얻은 차익이 한 4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줘요. 250만 원까지 버는 거는 괜찮다,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50만 원이 남잖아요. 네. 150만 원에다가 세율 20%를 매겨서 결국은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400만 원 벌면 30만 원 낸답니다. 네. 세금 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딱 코인으로 낼래,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이제 세금은 어쨌든 원화로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 손실 이제 다 합산한 다음에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다음 해인 2023년도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 네, 이게 매년 5월 달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항목에 코인 수익도 함께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저는 코인은 하진 않지만 코인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서 또 세금 낸다면 좀 기쁘겠네. 기쁘겠어요. 아무래도 세금을 낸다는 거는 최소 25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잃지 않고. 그런데 국내 거래소 이용하지 않고 외국에다 코인을 사요. 네.
그래도 세금을 냅니까? 이게 국내 거래소들은 국세청에 다 연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확인이 될 텐데 외국에다 하면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거래소를 사용할 때는 국세청이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국에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고하라라는 의무를 부여를 할 건데, 사실은 이거는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5억 원 이상의 어떤 코인을 외국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으면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요? 안 하면은 아예 안 걸리면은 문제는 없는데, 네, 만약 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이 되면 원래 내야 됐던 세금에다가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과를 합니다. 20%밖에 가산세가 안 높아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코인은 익명성, 누가 누구 건지 이름 써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훨씬 더 숨기가 쉽죠. 게다가 그 코인 거래소들은 뭐 세이셸이라든지 이렇게 조세 회피처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 문제는 주식 부동산보다는 더 이렇게 해외에다가 숨겨두는 사례들은 뭐 많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5억 이상은 신고해야 된다고. 5억 미만은 신고 안 해도 됩니까? 네, 일단 5억 원으로 국세청이 지금. 그래요? 네. 구멍이 좀 많은데요, 국세청. 그죠? 이 코인이 아무래도 다 찾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비자금 통장도 이렇게 한 2번씩 이렇게 건너서 조세 피처로 가면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거기에서는 또 본인이 아니고 가명 별명으로도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렇죠. 코인은 특히나 이렇게 그 국경 간 송금하는 게 너무 손쉽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지갑끼리 보내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사실은 찾기 어렵습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노용식님께서 분명 날아다니는 탈세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탈세자를 신고하면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과세 시기 좀 늦추자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여야 모두에서 조금씩 나오는데요. 완전 당론은 아니긴 한데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 코인 과세를 1년 정도 늦추자 이런 발의를 좀 했습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이제 몇 달 전에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윤창현 의원이 이제 정무위원회인데 1년 정도 좀 유예를 하자. 아직은 그 과세 제도가 좀 촘촘하지 않고 너무 우회로가 많다라는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대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는지는 좀 지켜보자고요. 자, 다음은 어떤 얘기죠? 네, 이제 국내 유명 게임사인 그 NC소프트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대장주라는 NC 지금 막 무너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게임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뭐 리니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는 봤어요. 네. 이게 1998년에 나온 PC 게임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싸움 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칼싸움 하는 거죠. 팬티만 입고 칼싸움하면 안 된다고 거기다 갑옷도 사주고 칼도 바꿔주고 막 거기에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거기 게임 그 아이템 뭐 칼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합니다. 다 이해가 안 돼. 팬티 입고 싸우면 뭐 하고 갑옷 입고 싸우면 뭐가 문제냐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가 린저씨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리니지 하는 아저씨라는 건데 사실 리니지는 98년도부터 시작했던 거라서 상당히 이제 게이머들의 그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돈도 많이 쓰시겠죠. 뭐 40, 50대 분들도 많으니까요. 네, 가보세요. 네. 그래서 NC소프트가 주가도 높고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네. 지난해 NC소프트 매출이 2조 4천억 원을 넘었어요. 잠시만요. 2조 4천억 원이요? 네. 그래서 게임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연매출 2조 원을 넘은 건데 영업이익은 더 놀랐습니다. 8,200억 원이에요. 오, 게임은 거의 또 뭐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게임은 뭐 인건비와 컴퓨터와 서버와 뭐 그런 것들인데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비용이 확실히 좀 덜 들죠. 아무튼 영업이익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그래서 주가도 엄청 높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에 한 주에 83만 원이었던 주가가 요즘에 계속 폭락해서 오늘 종가로 58만 9천 원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데 리니지에서
반격하겠다고 진격하겠다고 새로운 게임을 내놨다면서요. 내놨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이제 지난달 말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모바일 게임을 새로 냈어요. NC소프트가. 이게 사전 예약이 한 700만 명 넘게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거든요. 7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 이 게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미리 이제 그 사전 예약을 한 거죠. 이걸 해보겠다고. 예.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막상 딱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좀 별로다. 뭐는 돈만 뽑아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호평들이 좀 쏟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게임 하나 때문에 NC소프트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게임 때문에? 그렇죠. 요게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지에도 사실 있는 건데 저희가 유료 상품을 결제하면 이제 무작위로 아이템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별로 그저 그런 아이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뽑기네, 이거 뽑기.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말로 그냥 뽑기라고 이해하면 좋은데 네.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돈 벌려고 이거 꽝만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조 원 넘는 매출이 올린 것도 이런 확률형 아이템의 공이 컸는데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은 이게 더 심하다. 뭐 이러면서 게이머들이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이머들이 외면하고 NC 특진이 형 잘못한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네요. 네네. 마키님께서 요즘 TV에서 게임 광고를 왜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돈이 어마무시하니까 그렇죠. 그런 줄 몰랐습니다. 네. 조희숙님께서 옛날 옛적에 연애할 때 저희 남편이 리니지 아이템 팔아서 선물 사줬어요. 하나도 안 고마웠어요. 얘기하는데 그래요. 리니지 아이템 팔면 돈이 되고 제가 모르는 세상이어가지고 참 신기합니다.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게 이제 뭐 한 주를 0.1주, 0.5주 뭐 이렇게 쪼개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싼 주도 이제 우량주도 이제 살 수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량주는 사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예를 들어 LG 생활건강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8만 원이 넘고요. 그러니까 한 주만 사려고 해도 138만 원이 필요한데 이제 뭐 약간 소액 투자자들은 혹은 젊은 청년층들은 이렇게 우량주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비싼 주식들을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0.0000001주까지 네. 쪼개서 살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이제 계획입니다. 소액주주 그러니까 법원에서 의결권을 갖는 사람들은 한 주라도 주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0.0006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결권이 생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이제 법상 의결권은 딱 한 주가 온전히 채워져야 그 의결권 하나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0.5주라도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네, 0.5만큼. 네. 아무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주식에 들어와서 관심이 있으니까 비싼 주식도 살 수 있게 이렇게 좀 풀어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큰 의미는 아니네요. 뭐 좀 돈을 좀 더 벌겠네요. 누군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퇴근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고속도로들이 만나는 분기점 부근에서 특히 교통량이 많은데요. 먼저 금호분기점 부근과 회덕분기점 일대로 정체고요. 천안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안성분기점에서 동탄분기점 사이로 16km 구간에서 정체 심하고요. 더 가서도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와 죽전휴게소에서 판교분기점 부근, 또 달래내고개부터 한남까지 극심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영남권 남구미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성남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내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탄천나들목부터 지나는 데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용비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성수분기점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네,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 한국어문학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교수님 잘 계시죠? 네. 심란합니다. 네, 학교는 편안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네, 논문 하나 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구성원들 사이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자존심 있는 학교인데요. 그럼요. 이 해공 신익희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그야말로 해방 후에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학교인데 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지 잘 하십시오. 자, 추석 명절 이게 시작되는데요. 추석 어떻게 보내실까요? 나는 궁금해요, 김갑수 평론가. 저는 그 모든 명절이 평소랑 똑같고 네. 다만 당일에 매일 이렇게 축제고 명절입니까? 아니 무슨 소리? 당일에 어머니 뵙고 장모 뵙는 게 이제 항상 똑같은 일과거든요. 예. 근데 그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부터는 1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날이 있잖아요. 명절도 있고 무슨 뭐 행사도 있고 뭐 할 때 늘 똑같이 산다 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오래됐어요. 그런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평범하게. 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나 이거는 잘 안 맥히는데 오랫동안 했던 주장이 이제 제사를 아예 없애야 된다.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난센스거든요. 네. 근데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뭐 제사는 꼭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추석이니까 이제 차례겠죠. 네. 네. 정선태 교수님. 네, 저는 예년하고 정말 다릅니다. 제가 서울에 온 지 한 40년 됐는데 설날과 추석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시골에 갔는데 네. 이제 작년 추석부터 시골을 못 내려가게 됐어요. 못 내려간다고 얘기해야 되나.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갈 곳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갈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미리 벌초만 하고 내려오는데 명절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네. 어떻게 명절을 맞이해야 될지 당혹스럽기도 해요. 그러네요.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고향이 어머니가 없으면 이게 고향입니까? 네. 2335님께서 명절도 평소처럼 좋아요. 평소도 명절처럼. 네, 평소도 명절처럼. 오늘 만나볼 작품은 책의 맛에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 정영선 작입니다. 어떤 작품이죠? 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하나는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북한에 한 부류인 북한 이탈 주민들 네. 를 생각해보고 싶어서였고 또 하나는 이 책이 간행된 출판사 산진이가 부산에 있습니다. 네. 네,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인 듯한데. 네. 아니 산진 출판사는 서울에 있겠죠. 네, 주소가. 작가가. 네, 아니 산진이도 보니까 주소가 부산이던데요. 그래서 이 요산 김정한 산진 사장을 내가 아는데. 네, 요산 김정한 선생이 이 부산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요산 문학상을 받기도 해서 제가 아는 정보가 정확하다면 이 지역 출판사나 이런 데를 좀 알리고 싶기도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책에서 네. 디테일을 보면 엄청나게 취재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요를 일단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네. 정 선생이 아마 이 책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은데 고향 생각나고 명절이면 다 가족 생각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존재 하나 잊어버리려고 하는 한국 내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탈북인들이에요. 네. 탈북자 하면 어감이 안 좋은 새터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입에 붙어갖고 자꾸 이제 탈북자라고 하게 되는데 그 수가 뭐 한 3만 이상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한 묶음으로 평가되는 수가 있어요. 여기 네. 조선족 동포도 똑같아요. 네. 중국 동포 어떻다 한 묶음으로 설명되는데 사실은 한 묶음의 동질성이 있지만 그 개개인들의 애환들며 특히나 그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애틋함은
저 강원도에 살다가 서울 와서 일하는 사람이 강원도 혹은 뭐 부산 고향 그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예.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아니 이민 간 거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이민 그렇죠. 해외 이민은 자발적으로 간 거지만 이거는 그냥 살자고 말하자면 탈출한 건데. 아니 이민 간 분들은 올 수 있잖아요. 쉽게 올 수 있고. 올 수 있는데 여긴 북한은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작가 정영숙이라는 정영선이라고 좀 처음 읽었는데 이렇게 그 아주 문학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자분자분 써내가는 거 박완서 문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 너무 편안하게 하는 문장이더만.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이분이 탈북인 교육원에서 원래 교사인데 탈북인 교육원에서 교사한 체험을 배경으로 해서 탈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처음 오면은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으로 계셔서 한 7년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 경험 경력 가르친 경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경험을 토대로 이 탈북인들의 생활들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이 분들의 사연도 주목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난번인가요? 제일동포 3세 이용덕 이런 작가가 쓴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찌르기 전에는 얘기했잖아요. 센 소설. 네, 우리 일본에 있는 그 제일 코리안들이 일본인들로부터 특히 극우 세력들로부터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주의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탈북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좀 이 점을 주목해 보면서 타자의 눈에 비친 우리는 어떤가. 그러니까 내재하는 타자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들을 또 제일 코리안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본인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 안에 혐오. 그렇죠. 심각해요. 이걸 우리 탈북인들이나 이 중국 동포들이나 아니면 이주민 노동자들이나 이런 시선을 통해서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생각하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소설의 중심적인 인물은 심주영이라는 그 작가의 분신처럼 보입니다. 심주영 이 주영이를 하나 초점으로 해서 여기 사람은? 네, 여기 대구 쪽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근데 할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으로 간 사람이고 그 북에서 결혼한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이 남으로 온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젊은 친구들, 창주나 뭐 이런 또 선주나 이런 사람들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번번이 이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경우는 여기는 안전부라고 나오는데 안전부에 의해서 좋지 않은 일에 동원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특히 주영이의 경우 출판사에 계약직으로 취직한 걸로 되어 있는데 댓글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취업했다고 했는데 이게 댓글 공작에 그러니까 얘기를 좀 건너뛰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보태면요. 이 심주영이라는 이제 여자 인물이 처음 출발을 해요, 얘기로. 그냥 우리나라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는 그냥 연희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취직자리 찾다 보니까 어디 이상한 출판사 비스름한데 이게 뭐가 공고가 떠서 가보니까 코라고 이제 여기 쓰는 그 괴상한 사람이 운영하는 어떤 곳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다른 표현이지만 국정원 얘기예요. 그렇죠. 국정원의 한 지부의 한 책임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점이 왜 다인칭 시점들 있잖아요, 소설은. 이제 코가 또 이 주인공이 돼갖고 그가 관리하는 여기저기에 관련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원이 아니라 이제 유니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탈북인 교육 현장의 사람들 거기에 있는 한 명 한 명 삶의 애환과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엮여가는 그 과정의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 놀라운 거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실제로 이거 존재했던 사건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 탈북자들 동원을 해서 일당 주고 알바생으로 써서 댓글을 쓰게 만드는 그 선거마다 개입하는 그 아주 적나라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끄럽더라고요. 취재를 배경으로 한 거니까 사실 얘기예요. 네, 이 개략적인 이야기는 뭐 틀이 잡혔을 것 같은데 저 문장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 안에 이
이 외부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문장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유소 사장의 말대로 남조선은 공화국에 비하면 천국이긴 했다. 여기 북한을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불쑥불쑥 화가 났다. 왕궁 같은 백화점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그랬다. 공화국에 있을 때와는 다른 공포였다. 쓸쓸하다가 화가 나기도 했다. 처음엔 탈북자라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한국은 사람을 쓸쓸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 모든 게 허용되어 있는 것 같지만 기초수급자인 그에게 허용된 건 마트의 할인 물건과 변두리 술집, 자파미 커피와 5,000원 이하의 국밥 등이었다. 여긴 투명한 유리벽에 둘러싼 기분이었고 무시와 차별이라는 습기찬 시간과 장소를 가르치 않고 습기는 시간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 마지막 문장 주목해 보십시오. 투명한 유리벽에 둘러싼 기분이었고 무시와 차별이라는 습기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무시와 차별의 시선이 유리벽처럼 이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이 서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조건은 비교해서 오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보다 여기 내려오면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준에서 보면 네. 이제 탈북해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막막한 거거든요. 여기 뭐 잘 적응도 안 되고 연줄도 없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한때 종편에서 막 그 북한 얘기하면 막 나와서 극단적으로 북한을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데 그 사람들 뒷얘기 취재한 걸 보면 출연료가 그렇게 대단히 좋았다는 거예요. 네. 예, 고정적으로 출연하면 그 한 번에 50만 원 주는 거 한 달에 200이면 어디냐고 하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책에서 보면 별별 흉측하고 끔찍한 댓글 알바에 다 동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이게 생존수단인데 국가 기관이 거기에 돈을 들여갖고 그렇죠. 또 대형 교회 설도 상당히 유력하고 또 하나 재벌 기업 중에 일부가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하지만 돈 대갖고 이런 사람들 고용해서 그런 한다는 일이 있었죠. 예, 그 얘기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살 길 찾아서 여기 남한 땅을 찾아왔으면 사실은 조용히 여기 녹아들어야 되는데 아주 그 극렬한 정치 싸움의 현장에 도구로 동원이 돼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사정이요. 그건 너무나 슬픈 거죠. 그렇죠. 이 고통스러운 이식의 과정이라는 표현을 작가는 쓰는데 이 소설에도 그만 말씀하신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강하게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환멸들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작가가 쓰고 있듯이 웃어도 이상하다 그러고 스파게티를 먹어도 이상하다 그러고 뭐든 이상한 거예요. 스파게티를 못 먹어도 이상하게 보고 스파게티를 잘 먹어도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탈북자라는 그 신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모든 걸 신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 중에 하나로 도저히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억양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탈북인들 나와서 보면 일단 이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다 이름 바꿉니다. 그 여기식 이름으로 이제 뭐 수지 뭐 미네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에서 예쁘다고 하는 식으로 이름 바꾼 다음에 억양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노력해갖고 북한 말도 싹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티나니까 너무나 불편하게들 이제 서로 대하고 일단 불쌍하게 보다가 함부로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그 인물들의 삶의 고충이나 또는 사랑의 감정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고 온갖 것들은 그냥 우리 다 같은 건데 그런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겪어야만 되는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작가의 여러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들에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겪었던 그 모욕감, 차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일동포들이나 다른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이 백인들에게 또는 일본인들에게 차별당하는 그 심정을 고스란히 한번 담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청원님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란 내가 대도시 가면 느껴지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책 이렇게 훑어보면서 책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제가
북한에서 온 친구가 없어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왜 우리 주변에까지 녹아들지 못했을까? 내가 뭘 조금 잘못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가면 안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는 교민들이 한인 교회에서 만나고 한인끼리 어울려 산대잖아요. 그게 그 속에 녹아들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탈북인들도 지금 그런 판이에요. 탈북자들끼리 서로 만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교환하고 뭐 하면서 기존의 한국 사회랑 계속 분리된 게 이게 틈이 안 메꿔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 자신의 문제도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조그만 이질적인 요소가 있으면 굉장히 그것을 크게 보는 거 있죠. 뭐 해외 피부색이 좀 뭐 다르든 브라운이라든지.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백인이나 미국 흑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존중도 있지 않습니까? 우호적이죠. 네, 우호적이죠. 그런데 어떤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조금 생소한 나라, 여기에 대해서는 이 혐오와 차별이 엄청 너무 심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용기 내자님께서 차별과 혐오를 부끄러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자연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게 형성되는 거죠. 네. 우리의 시선은 서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서양인인 것처럼 서양 백인, 그렇죠. 서양 백인인 것처럼 백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우리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보십시오. 근데 이거야말로 뒤집힌 거죠. 네. 자기 위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마치 서양인인 것처럼, 서양 백인인 것처럼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 있는데, 흑인이 있는데 불어권, 카메룬에서 와서 불어를 썼어요. 그런데 카메룬에서 왔다고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여학생들의 대접이 달라가지고 프랑스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 아이가 반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청년하고 함께 살았다 그러는데 한국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많은데 그 사이에 이제 젊은 층들은 정말 세련되셨어요. 많이 보고 느낀 바들이 많아서 이건 이제 세대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 작가가 굉장히 고심한 부분은 뭐냐면 탈북인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책의 일부 한 두 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유니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하나원 말하는 거예요. 네. 유니원은 북한물을 빼는 곳이었다. 북한물을 빼야 하는 그들은 이제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고 있었다. 뭐 하면서 쭉 여기서 교육받는 생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적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야 하여튼.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그들을 무슨 사상법 취급하듯이 이 인간 개조를 하려고 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일로 이제 결혼 이주해 오잖아요. 그러면 막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빨리 한국말 배우고 그건 맞는데 종교도 바꾸고 한국식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이 다원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냥 다양한 채로 자기 종교 있으면 자기 종교대로 하는 거고 자기 명절이나 자기 생활 습속이 있으면 그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이제 우리가 미래에 지향하는 사회라고요. 네. 그리고 제발 좀 이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비열한 것은 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북한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론한테 좀 고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 정영선 씨의 이 소설 읽으면서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탈북을 했는데 무려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현재 네. 2명의 국회의원이에요. 네. 한 분은 제가 비교적 아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바로 이 KBS 1라디오에서 막 호통치다가 이제 방송도 못하게 되고 그랬는데 뭐냐면 갈등 유발에 뭔가 어떤 자기 신념은 좋지만 갈등을 유발하러 여기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한국 사회의 미래 통합을 위해서
그 방향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턴가 탈북인들이 다급한 돈벌이 때문이란 건 알지만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 요소의 한 도구를 자원하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 읽어보시면서 이 소설 보면서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또 탈북민들 사이의 그 갈등, 그 두 의원 사이의 갈등도 좀 그것도 많습니다. 네. 제가 이용하고 조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읽어봤습니다. 김갑수 평론가 그리고 정선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갑수 평론가의 추천곡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 곡 고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소설이 좀 마음이 애절해져서 네. 최근에 들은 노래 중에 가장 마음에 이렇게 찡한 거니까 좀 슬픔의 감정으로 네. 책 소설도 생각하면서 들읍시다. 알겠습니다. Tomorrow by Together의 Loser Lover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스페이스 A 아닙니다. X였습니다. 스페이스 X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언젠가 슬락지